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입니다. 지은이 한상도 사이먼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님의 의사는 내 몸 안에 있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강한 영감을 주는 책이다 라는 제목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지은이 한상도 2020년 5월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술과 약물 대신 자연 치유를 선택했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그것뿐이다.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70kg에서 57kg으로 살이 빠졌고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혈압과 통풍이 사라졌다.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시력도 좋아졌다.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없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암도 사라졌다. 마음 또한 유순하고 차분해졌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기록이다. 서문.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자연 치유를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전담 시설에서 요양을 한 것도 아니요. 산삼 같은 영약을 먹은 것도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유지했다. 가족 친지 몇몇 외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평소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와 달리 내적인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노화와 질병으로 연명만 하는 삶이라면 수명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깝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초래하고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 치료와 회복 또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니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외부로 향하는 시선과 관심을 내부로 돌려야 한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요.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 책이 그 변곡점을 만들고 여정을 도와주는 안내서가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저자의 일상 치유는 크게 음식, 습관, 마음 치유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평소 생활하신다면 어떠한 몸과 마음의 불편이나 질병도 치유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바로 적용하셔서 적어도 일주일, 늦으면 10일쯤 후에는 나타난다는 몸의 변화를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욕을 먹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검소하고 성실하게 생활했고 돈이든 명예든 과욕을 부리지도 않았다. 교회에 나가진 않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었다. 그런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면 붙잡고 따지고 싶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곧바로 음식이 원인임을 직감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내 식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었다. 고향인 영월을 떠나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나는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홀로 학교를 다니며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영양이니 균형이니 하는 것은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밥보다 빵이나 라면을 더 자주 먹었고 반찬 또한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에 의존했다. 영양은 없고 몸에 해로운 첨가물만 수두룩한 식습관이 그때부터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식습관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이어졌고 군에 다녀온 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술과 기름진 안주에 하루에도 몇 잔씩 믹스커피를 마셨으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결혼 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7년 전 혼자 귀농한 뒤로는 비슷한 생활이 다시 반복되었다. 그러니 어찌 몸이 견디겠는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버텨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 백미와 육류, 생선, 계란, 기름 등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빵이나 피자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한두 개를 곁들였다. 거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 콩, 귀리 등의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와 나물, 해조리로 차렸다. 조리를 할 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한 공기 수북하게 먹던 것을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식습관을 바꾸고 닷새쯤 지났을 무렵이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몸이 이상했다. 팔이 축 늘어져 힘이 하나도 없었다. 양손에 물을 받았지만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다. 고개를 세면대 가까이 숙여 겨우 몇 번 훔치고 말았다. 수건으로 닦는 것도 힘들고 머리까지 어질거렸다. 다리가 풀려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허기도 심하게 느껴졌다.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사흘째부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 후유증을 예상했던 터라 참고 견뎠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겨우 몸을 추스리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의구심부터 들었다. 채식이 정말로 몸을 살리는 길인지 오히려 축내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조금씩이라도 고기를 먹어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작할 때의 다짐과 신념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뿌리째 흔들렸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입맛이 없다거나 허기가 진다거나 고기가 당긴다거나 하는 정도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암보다 먼저 맥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올라왔다.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진 솔개는 평균 70년을 산다. 하지만 일반적인 솔개의 수명은 4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고 깃털과 부리가 길게 자라 사냥을 하지 못한다.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다. 이때 솔개는 생사를 건 선택을 한다. 그대로 죽어갈 것인가? 새롭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한 솔개는 바위 위로 올라간다. 단단한 바위를 쪼아 무딘 부리를 깨뜨린다. 깨어진 부리 속에서 새 부리가 돋아나면 노화한 발톱과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딘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발톱과 깃털이 다시 돋아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그 힘으로 30여 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솔개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부리가 깨어지고 발톱과 깃털이 뽑히는 아픔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솔개의 모습이 그려졌다. 변화와 고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변화란 익숙한 상황에서 낯선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버리고 불편하고 불안정한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참고 견뎌야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변화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암이 생길 정도로 엉망인 몸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부리를 깨고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는 솔개처럼 새로 태어나는 것에 비할 수 있다. 그러니 그에 따르는 고통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참고 견뎌야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지금의 이 고통이 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느껴졌다. 피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할 때 맥풀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져 견디기가 수월했다.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발 뒤꿈치도 달라졌다. 나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심했다. 양말을 벗으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뒤꿈치가 갈라지고 마른 백설기처럼 각질이 일었다. 사우나라도 다녀오면 긁어내고 쥐어뜯기에 바빴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였다. 정수리의 탈모와 근시, 그리고 발뒤꿈치 각질. 생각해보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단 조직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 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아니다. 아침은 굶는 게 낫다. 과일의 당도 당이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과일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많이 먹어도 괜찮다. 커피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몸에 해롭다. 아니다. 커피는 몸에 이로운 항암식품이다. 이뿐이 아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같은 식품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일반 유튜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사나 식품학자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심한 경우 한 방송에 나와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럴 때면 참 난감하다.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해 문제였다.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다. 온갖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식품이나 건강에 관한 정보는 특히 더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올라온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과 공부를 토대로 3가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는 특정 식품보다 식단 전체의 영양과 균형을 생각했다. 어떤 식품이든 하나하나 놓고 보면 좋지 않은 게 없다. 다 나름의 영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전체 식단과의 조화와 균형이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잉이 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 둘째로, 오랫동안 연구한 석학들의 의견을 따랐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반된 주장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주장하는 분의 이력과 경륜을 보고 판단했다. 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석학들의 의견을 여기저기 있는 정보를 취합해 전달하는 유튜버나 블로거의 주장과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오랜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간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랐다. 셋째로, 세세하고 지엽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검색을 하다 보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가 많다.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맞아 더 좋다. 섭씨 몇 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영양분이 파괴된다. 칼로리를 따져 먹어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까지 들이대며 주장하니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지켜야 하는 것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실천하기가 어렵다. 음식 관리는 하루 3끼 365일 계속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만도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지쳐서 포기하기 쉽다. 지켜야 할 것을 최소화해 쉽고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방안임을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몸 관리를 시작했다.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였다. 어떤 경우든 내 몸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였다. 프랜시스 박사에 의하면 면역력 약화는 2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독소의 과다 유입과 세포의 영양 결핍이 그것이다. 그런 만큼 나는 일상 치유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독소 유입을 막기 위해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식품은 일절 먹지 않았다. 육류를 비롯해 생선, 우유, 유제품, 밀가루, 계란, 커피, 기름, 설탕 등을 완전히 끊었다.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이라고 해도 설탕이나 기름을 많이 쓴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한 달에 한 번의 예외를 인정했을 뿐 외식도 하지 않았다. 공기도 조심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밖에서는 늘 마스크를 썼고 매연이나 탁한 공기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었다. 특히 콩, 두부, 콩나물 등 콩류를 많이 먹었다. 물도 가려 마셨다. 인근의 산에서 채취한 잔나비 버섯에 대추를 넣고 끓여 차 삼아 마셨다. 밥을 지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그 물을 사용했다. 아침 저녁으로 공원이나 가까운 야산을 돌며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했다. 걸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 폐활량을 늘렸다.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전립선에서 암이 치유되는 상상을 했다. 세면을 할 때마다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며 흥을 돋우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나 자신을 쇠뇌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소 유입을 막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내 몸은 조금씩 면역력을 회복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한 말이다. 이러한 인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 21세기의 획기적인 약은 음식이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음식이다 등등의 표현이 다 같은 맥락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지혜가 일깨워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은 평균 1048g이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밥과 반찬, 수시로 먹고 마시는 간식과 차, 술과 안주,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는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 근래에는 영양은 없고 독소만 가득한 음식도 많다. 그런 만큼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이로운 음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절제하게 음식을 먹어왔는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었다. 따져보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음식이 가장 큰 원인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법 또한 분명했다. 음식부터 바꾸는 것이었다. 눈맛, 입맛으로 먹던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고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식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자연식물식을 하겠다. 음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동물성 식품을 끊고 과일과 채소, 곡류 중심의 식생활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내 몸속의 암 또한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이 원인인 만큼 치유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결심을 하고 나서 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냉장고를 뒤져 삼겹살과 생선, 햄, 참치캔,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은 눈에 띄는 대로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식용유를 비롯해 각종 기름과 밀가루도 버렸다. 마트를 가도 그쪽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좋아하던 치킨도 보쌈도 족발도 다 끊었다.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식도 하지 않았다. 구내식당에서 먹던 점심도 집에 와서 직접 해먹는 것으로 바꿨다. 콜드웰 엘레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위인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기름, 특히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인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나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축적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혈액으로 유입된 당분은 세포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당을 원료로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화된 당분은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하니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다한 지방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포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세포막과 맞지 않는 지방이나 과다한 지방은 세포막에 들러붙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사 폐기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방해한다. 그 결과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켜 온갖 종류의 질병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었다. 지방은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지방이 없으면 몸도 생존할 수 없다. 적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나는 지방을 경계 대상 1호로 삼았다. 가장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기름 자체는 물론 기름으로 만든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특히 치킨을 비롯해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견과류도 양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만 먹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넘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어쩌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한 야채전이라도 먹게 되면 견과류는 먹지 않았다. 지방이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샐러드 드레싱에도 기름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많이 사가는 한국 상품이 믹스커피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 선물용으로 제격이라는 것이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입이 텁텁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입이 마를 때, 바쁘게 일하느라 몸이 뻐근할 때, 오후에 나른함이 밀려올 때, 한 잔씩 타서 마시면 몸이 풀리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잔씩 마셨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마셔도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 그것이 에스키모 늑대처럼 내가 내 몸을 갉아먹은 자해 행위였다는 사실을.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몸속에 유입되면 세포와 조직을 산성화시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암 생성을 촉진시킨다. 암뿐이 아니다. 감기,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암에는 특히나 치명적이다. 암세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당분을 발효시켜 먹이로 삼는다. 설탕이 암세포의 음식이자 연료가 되는 것이다. 지방이 암의 발생 원인이라면 설탕은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가공되고 정제된 설탕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맹독이라 부른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설탕은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식품이라고 단정한다. 그런 설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음식이든 식품이든 음료든 설탕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2019년의 설탕 소비량이 70년대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듯 당분도 다 같은 당분이 아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당은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수많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 섬유소는 당분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고 각종 미네랄은 당분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과일과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한 섭취를 강조한다. 필요한 당분은 오로지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을 통해 섭취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설탕처럼 손쉽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 산증을 유발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 그 결과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의 균형도 방해한다. 또 다른 함유 물질인 렉틴은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에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훼손한다. 렉틴의 반응에 생성된 항체는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켜 하시모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 암의 발병과 진행을 돕는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면서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과 완전히 결별했다. 주방을 뒤져 나오는 대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제철 과일 한두 개에 대여섯 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 한 대접. 매일 아침 먹는 나의 아침 식사 메뉴다. 사과는 하루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 치매와 당뇨병의 예방에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까지 효능 또한 다양해 최고의 과일로 꼽힌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로 꼽히는 건강식품이다. 토마토의 많은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열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해 불에 익혀 먹는다. 그 외에 참외, 딸기, 복숭아, 단감 등 그때그때의 제철 과일 중에서 한두 개씩 선택한다. 관리를 시작한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다. 그것이 암을 치료하고 심신을 되살리는 최상의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더글라스 그라함, 암의 스위치를 꺼라의 레이먼드 프랜시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하비 다이아몬드 등 수십 년에 걸쳐 질병과 건강을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주장했고 나 또한 전적으로 동의했다. 처음 일주일이 특히 힘들었다. 과일은 맛이 있어 덜했지만 샐러드는 정말 입에 맞지 않았다. 평소 푸성귀라며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한 대접씩 먹으려니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허기였다. 먹어도 그때뿐 이내 허기가 느껴졌다. 힘이 빠져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이게 정말 내 몸을 살리는 길인가 회의감이 일기도 했다. 이러다가 암보다 먼저 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열흘쯤 지나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살이 빠진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나도 낯설었다. 체중을 측정하니 62kg이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70kg이 넘었으니 최소한 8kg이 빠진 것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보름쯤 지나자 몸의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탈모가 멈추고 잔털이 돋아났다. 피부가 좋아졌다. 시력이 개선되고 발뒤꿈치 각질도 없어졌다. 수시로 겪던 설사나 배탈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도 덩달아 가뿐해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침 식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식습관 전반의 변화와 운동 관리 등 재반 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과일과 채소의 아침 식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일상의 변화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다.
과일과 채소를 먹는 아침도 현미채식을 하는 점심과 저녁도 식사 시간이 대략 1시간쯤 된다. 예전에는 길어야 20분이었는데 관리를 시작한 이후 3배 가까이 늘렸다. 오래 씹어 깊은 맛을 느끼고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웬만한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입안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먹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렸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고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오래 씹으니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졌다. 양을 조금씩 줄여 예전의 4분의 3 정도로 맞췄다. 그래도 먹고 나면 든든했다. 오래 씹으니 현미 본연의 구수한 맛도 느껴졌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포만감의 법칙을 터득했다. 포만감은 먹는 양뿐 아니라 먹는 시간에도 비례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밤늦게 먹으면 더 쉽게 살이 찐다. 밤에 섭취한 칼로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야식은 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도염이나 위장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4.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한다. 야식이 주요 원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야식이 비만의 원인이라면 비만을 해결하는 방안 또한 분명하다. 야식을 끊고 단식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가벼운 스트레스나 미량의 독소에 노출되면 더 큰 스트레스나 독소의 저항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호르메시스라고 한다. 백신을 통한 면역력 형성이 이러한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채소를 먹으면 채소가 곰팡이나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에 들어와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것도 호르메시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단식 또한 강력한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또 혈관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동맥경화나 암 같은 성인병의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이 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림프구의 면역 활성이 높아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한다. 흉선이나 부신의 중량이 커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또 만병과 노화의 근원인 산화독을 방지한다.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면 활성산소를 13%나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단식은 단식하는 시간에 따라 몇 가지 구별이 있다. 일주일에 이틀씩 단식하는 5대2 단식이 있는가 하면 16대8 단식이라 해서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 방식도 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먹지 않는 아침을 거르는 방식이다. 안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라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저녁밥을 일찍 먹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까지 철저히 지켰으니 나의 방식은 12대12 단식이요. 과일과 채소를 예외로 하면 16대8 단식이었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역시 의학의 아버지는 다르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한 데 이어 걷기의 중요성까지 설파했으니 말이다. 더구나 2500년 전 그때는 걷는 게 삶이고 생활이던 시대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걷기를 강조했다는 것은
오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당시에 비해 10분의 1, 어쩌면 100분의 1도 걷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걷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걷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혈액순환 같은 심혈관계 기능, 호흡기 기능, 면역 기능, 허리와 다리의 근력 등 신체의 모든 기능이 증진된다. 체내에 쌓인 노폐물도 배출된다. 그래서 걷는 것을 건강의 기본으로 삼는다. 걷기의 효과는 특히 암 환자에게는 절대적이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암세포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걸을 힘만 있다면, 아니 없는 힘을 짜내서라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은 독이다.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치료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 제거하는 것이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독이다. 약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약이 병균에만 작용하지 않고 몸속의 정상세포나 조직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병균에 감염된 세포에게는 약이 되지만 정상 조직이나 세포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항암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을 파괴해 암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정상 조직과 세포도 파괴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탈모 증상을 비롯해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이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약이 다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복용할 때에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약의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질병이라도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용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에서는 환자에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처방한다. 같은 질병이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처방을 한다. 그것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과다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의사만 믿고 무조건 따를 일이 아니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 복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약이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레이먼드 프랜시스에 의하면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 물질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작동하면 암을 방어하는 생물학적 반응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발생한다. 햇빛은 백혈구 숫자를 늘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혈액의 산소 함유량을 높인다. 햇빛 속에 있는 청색 광선은 피부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해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나로 알려진 비타민 D도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햇빛은 또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 혈당을 낮추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또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늘진 병실의 환자들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 또한 자연위생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이처럼 햇빛은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체 유심조.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진리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마음의 작용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된다. 나도 예전부터 마음의 힘을 믿었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글귀를 금과 옥조 삼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되자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머릿속이 까맣게 탔고 가슴은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의 신경이 송곳날처럼 곤두섰다. 몸도 마음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다. 곧바로 딛고 일어서 마음을 더 단단히 했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억지로라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면역세포에 의해 암 종양이 사라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부정적인 단어는 입에 담지 않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올리지 않았다. 회의나 모임에서도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면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웃었고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마음이 몸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반복하고 지속했다. 어떤 말이든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인디언들의 속담이 내 몸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척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 괴짜 심리학으로 전 세계에 심리학 열풍을 일으킨 리처드 와이즈먼이 후속작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에서 강조한 핵심 내용이다. 그런 척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용감해진다. 참을성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참을성이 높아진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행복감이 증가하고 찌푸린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불쾌해진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나 감정이 따라서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역을 믿었다.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와이즈만은 그 또한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결국 행동과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나의 모습은 의식하지 못했어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또한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달성된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나의 상상력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 증가한다. 2011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종합한 행복도 전염된다는 책에서 설명한 행복의 전염성에 관한 내용이다. 한 사람의 행복이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은 쉽게 전염된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다 마찬가지다. 좀 더 생각해보면 불행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이 전염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은 행복이나 기쁨보다 불행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을 바이러스에 비유한다.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염될 수 있고 전염 속도도 빠르고 심신에 손상을 입히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를 감정 오염이라고 한다. 거부, 취, 긍. 마음을 관리함에 있어 지침으로 삼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조어다. 부정을 버리고 긍정을 취한다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로 인해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 그것이 굴레가 되어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다. 한계는 세상이 정해주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정할 뿐이다. 반면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그 이상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늘 자기 자신 이상이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읽으면서 2번, 3번 밑줄을 친 문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데미안을 통해 헤세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트는 이를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기가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예언이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